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331쪽을 보셔서요. 331쪽. 누진세율표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누진세율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 기본세는 종합소득세를 준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종합소득세는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요거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율의 개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누진세율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서 그 누진세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달리 적용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 구간을 우리 박스를 보시면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러분? 5단계. 그래서 과세 표준이 0으로 출발해서 1,200만 원까지는 제일 적은 세율 몇 프로 때리는 거고요. 6% 세율 적용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세율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이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부분은 몇 프로 세율을 때린다? 15% 세율을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는 요 초과하는 금액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율을 때리겠다? 예, 바로 24% 세율을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800을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그 8,800을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바로 35% 세율을 때리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무한대 이 부분은 몇 프로 세율을 때리겠다 여러분? 38% 세율을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누진세율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표를 계산했더니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5천만 원이 나왔다 봅시다. 5천만 원. 그럼 우리 몇 단계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3단계 박스 보세요, 여러분. 과세표준이 얼마라면? 5천만 원이라면 이때 5천만 원일 때 누진세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3단계에서 일부가 거친 거죠. 4,6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니까? 5천만 원까지니까 요 부분까지는 1,200까지는 몇 프로? 6%.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에 달하는 구간의 금액은 15%. 4,600을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몇 프로? 24% 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사각형 면적이죠. 가로 세로 이거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누진세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 표는 주어집니다. 이 표는 주어지니까 여러분 표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표를 보고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과세표준 5천만 원이니까 몇 단계죠, 여러분? 3단계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세요.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에 해당할 때는 기본 얼마 깔고 들어가라? 582만 원 깔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럼 이게 뭐냐면 582만 원이 뭐냐면 4,600만 원까지 6% 세율과 15% 세율을 적용했을 때 금액이 바로 582만 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4,600만 원까지 6% 세율과 15% 세율을 때렸을 때에 나온 금액이 기본이 582만 원이라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4,600을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그럼 4,600만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 여러분?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은 몇 프로 세율을 때리라는 얘기야 여러분? 24% 때리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400만 원이 24%니까 48, 4, 46 얼마? 96만 원이죠. 96만 원을 어디다가? 582만 원에 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678만 원 되나요? 더해봐. 어디 갔어? 왜 안 들어와? 응? 화장실 가갔어? 귀신한테 잡혔나? 들어가지 마. 그럴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까? 들어가야 돼. 막 지금 고민하고 있나 봐. 그래서 여러분 과세표준이 얼마면 5천만 원일 때 누진세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1억이 나왔다 봅시다. 과표 1억. 자, 1억이 나왔을 때 한번 세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1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나왔다요? 과세표준이 1억. 그러면 1억 원일 때 누진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라고, 여러분. 표를 보고 하시라고. 표는 주어진다고 시험에. 표를 보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세법 시간에 2차 과목 할 때도 계산기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세법 시간에도 그렇고 공법도 다른 과목도 그렇고 2차 시간에 계산기 필요합니다. 학교론 말고도. 여러분 계산기 다 준비되셨어요? 얼마 나옵니까? 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1억이죠. 지금 주어진 과표가 얼마? 1억. 그럼 이 8,800만 원 구간까지를 초과한 거죠. 자, 그럼 8,800은 우리 과표에서 어딜 잡아야 되는가? 4단계 잡으셔야죠. 4단계죠? 8,800을 초과해서 1억 5천만 사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 깔고 가고? 1,590만 원 깔고 가라고 그랬죠? 이 1,590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1,590만 원은 뭐야? 8,800만 원까지 6%, 15%, 24%를 때린 게 1,590만 원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 다음에 8,8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1,200만 원. 1,200만 원. 이게 또 어디서 나왔냐고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시면 아주 답답하는가? 얼마? 1억에서 얼마 뺀 거죠? 8,800을 뺀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몇 프로 세를 때리라는 얘기 여러분? 몇 프로? 35% 세를 때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1,200만 원이 35%가 얼마 여러분? 여기 얼마? 42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 420을 어디다가 1,590만 원에다 더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0만 원 나오나요? 예. 여러분 2,010만 원이야, 양도소득세. 세금이 2,010만 원이다. 그럼 여기 10%또 쫓아와야 되죠. 큰가 작은가? 커. 그러니까 양도소 한번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양도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이게 최관심사항이죠. 최관심사항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금은 경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 결과입니다. 세금이 주가 아니라 경제적 의사결정이 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투자 의사결정에 따른 증분비용과 증분수익을 따져놓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증대가 되면은 세금과 관계없이 일단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냐는 것은 부수적으로 결정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부동산 컨설팅 해줄 때에 세금은 나중에 종속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다는 얘기야. 주된 내용은 내가 여기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자 여기 토지에 어떤 허름한 주택이 있다. 그럼 여기 여러분이 이 허름한 주택을 가진 분이 여러분한테 오셔갖고 내가 이거를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다음에 임대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그냥 임대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찾아달라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면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진세율 개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율 개념. 그래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본인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38%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 세율이 양도소득세 제일 높은 거다? 제일 낮은 거다? 제일 낮은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를 맞아야 된다? 누진세를 맞아야 되는 거죠. 누진세를. 아까 예외는 최저 40%, 50%, 70%였죠. 근데 얘는 몇 프로부터 출발해갖고 6%, 15, 24, 35 최고 높아간 게 몇 프로야? 38%죠. 근데 우리 아까 예외는 몇 프로에서 최저가 40%였죠. 이해하시나요? 그 예외는 전체 돼서 40%, 60, 50, 40%, 50%, 60, 70% 때리니까. 그죠? 전체 돼서 40%,
50%, 70% 때린 거고 얘는 구간별로 6%, 15, 24, 35, 30%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세율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 낮은 거다. 그럼 결론 양도소득세 맞더라도 어떤 세율을 맞아야 된다? 누진세를 맞아야죠. 그러면 누진세를 맞으려면 최소 부동산에 가는 걸로 몇 년 이상 봐야 된다? 2년 이상. 근데 그게 뭐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때 최소 몇 년 이상? 1년 이상.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자랑스러운 공인중개사님께서 이런 일을 벌립니다. 자, 최소 주택을 양도했다.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점 몇 년이다? 1년. 1년 이내면 몇 프로 가는 거고? 40%. 1년을 초과하면 뭘로 간다? 누지세요. 자, 그랬는데 이 단기 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라는데 양도 이 보유 기간이 얼마인가 봤더니 11개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요거 며칠 더 버티자. 며칠 버티자? 10일만 더 버티면 1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유도해 줘야지. 요 상태로 양도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적용받지만 40% 세를 적용받지만 전체에 대해서 그러나 10일을 더 연장시키면은 이때는 누진세로 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요거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컨트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양도한 걸 보죠, 여러분? 매매등이나 유상양도할 때 언제 양도한 걸 본다고?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서 우리 매매등이나 유상양도할 때 언제 양도한 걸 본다고 해서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겠죠.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에 양도한 걸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잔금이 아직 지급되지가 않으면은 대금이 청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이 공인중개사님께서. 자, 잔금을 조금 남겨두자. 그래서 매매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5억 원인데 잔금만 남겨두니까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4억 9,900원 줘라. 그러면 도자도 받을 거 거의 다 받았죠. 예, 그리고 넘기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잔금만 살짝 열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야 어떻게 된 거야? 1월 요게 11월 20일 아니지 12월 20 아이 몰라 씨 13개월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날짜를 좀 잡았으면 좋겠던데. 그럼 13개월 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그랬어. 그래서 1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매매가 대금이 다 된 거죠. 그리고 도자는 일단은 넘겨주고 등기는 하지 말자 그랬어. 그러니까 매수자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 100만 원.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죠. 이전 등기가 안 되잖아. 대금 청산해서. 그래서 요거를 양도 시기를 이렇게 미뤘어. 그래서 1년 보유하고 양도한 걸로 봐서 세율을 뭘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로 신고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 너 양도소득에 적긴 했대. 과소 신고 납부해서 가산세가 얹혀져 왔어요. 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세율 과세관청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40%짜리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아직 잔금이 지급이 안 됐어. 그랬더니 관할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얘는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보겠다 그러는 거야.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보겠다. 이 시점에서 100만 원 지급되기 전에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관할세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잔금이라는 것을 어떤 금액으로 볼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금액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얼마? 100만이 남았다면 이거는 대금이 청산이 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얘가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이 금액은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얘를 이때 이 4억 9,900만 원 지급한 시점에 양도한 걸로 버립니다. 그럼 도로 헛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잔금을 어느 상태까지 잔금으로 볼 거냐는 얘기죠. 잔금을. 근데 잔금을 얼마, 매매금에서 얼마까지를 잔금으로 본다는 것은 세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진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할세무서 확인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잔금이 남아있는 걸 볼 거냐. 최소 7%, 기본으로 안전빵 10%.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에 대한 실제 대금 청산 여부는 그 사례에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대금 청산을 조금 연장시키려고 거의 사실상 매매 대금이 이루어지고 짜투리 얼마만 남겨놓은 상태야? 100만 원. 그럼 이건 대금이 청산된 걸로 안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는 누가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셨을 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잔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전화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라면 뭐 이런 거 세무서에도 물으면 세무서 가르쳐줘. 다 가르쳐줍니다. 세무서는 현행 법률을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오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산 안 해줍니다. 세무서는 절대. 세무서에서 얼마 나올 것 같냐 계산하면 세무서에서 계산해줘요?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거는 납세무자인 양도자가 하는 거니까 본인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나 현행 법률을 물어보면 얘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전화 받고 어느 정도까지를 잔금으로 보느냐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무서 전화 받을 때 항상 계산은 안 해줍니다. 절대. 현행 법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합니다. 관할세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누가 부담하라는 얘기야? 납세무자 부담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결국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 거냐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노트 꺼내놓고 이걸 일일이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 차이 쭉 적어놓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잘 보면은 어디 가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값만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탁 나와버립니다. 취득세도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월 마무리 짓고요. 어디로 가느냐? 332쪽 좀 보겠습니다. 332쪽. 여러분 누지세율 개념 잡으셨죠? 예, 이거 개념 잡으시고요. 모든 누지세의 기본입니다. 이 개념이. 자, 양가로 4번 보유기간 계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했다 누지세를 적용받으면 몇 년 봐야 된다 여러분? 2년.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최소 몇 년 이상 봐야 된다? 1년. 이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죠. 그럼 보죠.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밑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여기에다 밑줄 치시고 적으세요. 원칙.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당해 자산을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양도일까지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보유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입니다. 다만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있죠?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앞에다가 제목 붙이세요. 예외. 예외다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죠. 자, 이때 여러분은 시험 대비해서는 1번과 2번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3번은 X.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쳐. 예, 학원에 와서 뭐 이거라도 치다 가야지 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안 나온 데는 딱 그 부분은 시뻘겋게 X 쳐놔. 그럼 일단 학원에 오면 보람은 생기는 거야. 자, 1번 예외 1번. 첫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상속을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 뭔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양도 또는 취득시에서 했잖아. 상속을 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라는. 그런데 뭘 따질 때? 세율을 따질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지 말고 언제부터?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이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뭐 할 때는? 세율을 따질 때는. 즉
비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서 2년 이상 보유 여부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따질 때는 언제부터 취득한 걸 보는데 상속 개시이지만 뭘 따질 때는 세율할 때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라고 구분할 때는 어떤 날부터 따져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날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될 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 얘기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밑줄 증여 2월 과세에 해당하는 자산. 이때는 언제부터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 부터. 요 1번과 2번은 체킹해 두시고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33쪽에 보시면 이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4시간 반을 울었어야만 했어요. 신이시여,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를 규정을 설명한 겁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한번 할 때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 334조 미등기 양도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 누구예요? 미등기 양도. 그래서 얘에 대한 정체부터 밝혀놓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의의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죠.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 또는 역시 뭐 나오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항상 부동산 나오면 그 옆에 누가 쫓아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꼭 쫓아나오고 있죠. 이거를 뭐한 자가?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밑줄 취득에 관한 등기. 뭐를?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미등기 양도라 한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는 중요한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 생략됐죠, 여러분?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예, 그렇죠. 등기부가 있는데 이 말이 생략됐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라는 거죠.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하는 범위가 나왔죠. 예외 규정이 있죠. 제외. 즉 동그라미 2번일 때는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할 때는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기억. 장기 할부 조건 나왔다. 또 나왔다. 뭐 할부. 할부가 나오면 앞에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장기. 장기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법은 우리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단기 할부란 말은 별도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할부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된다? 장기.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을 말한다? 1년 이상을 말한다. 적으시고요. 그래서 장기 할부 양도했을 때는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응주? 장기 할부 양도했을 때 언제 양도한 걸 봐라? 응주? 빠른 날. 그 응이 뭐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이가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자 밑줄 불가능. 안 한가 못한가? 못한가? 그 조건을 따르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가 못하는가? 에? 공부를 안 하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십시오. 수업 끝나면 좀 남아서 공부도 하시다 가셔야 돼요. 집에 가면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저씨가 들어와 들어와 그래도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장기 할부 쪽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번 설명드리고 끝입니다. 이제 장기 할부니까 최소 몇 년 이상? 1년 이상. 자, 예를 들어서 2년 할부 한다 봅시다. 2년. 그래서 이렇게 3회로 걸쳐서 뭐 이렇게 2년 이상을 친다 봅시다. 그러면 이 장기 2년 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이때 비로소 잔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금이 청산된다 봅시다. 그러면 잔금이 지급이 돼야만 양도자는 양도한 걸 보고 취득자는 뭘 한 거죠?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비로소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등기가 가능하죠. 자, 내가 장기 할부 조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년 때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기 명의로 뭐 하고 취득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간에 먼저 팔아버린 거야.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중간에 뭐 해버린 거야? 양도해버린 거죠. 그러면 양도 시점에서는 이 양도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고 못하고 양도하는 거죠. 왜 못해요? 아직 자기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해 못해? 못하죠. 못하고 양도했다. 그럼 이거 미등 양도를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왜 취득 등기를 안 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장기 할부 구입이다 보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결론 난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장기 할부 잡으시고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무슨 말 나오면 불가능 이 말이 나온 순간은 여러분은 미등기 양도에서 미등기 양도로 본다.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죠. 니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자 외우려고 하지 마. 법률 규정 즉 법을 따르다 보니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다 보니까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자 다시 밑줄 뭐라 불가능. 미등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리을 보세요. 리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랍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한가? 2년 이상 보유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요건 충족했다고요? 비과세. 그런데 얘가 뭐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슨 주택이다 여러분? 무허가 주택이랍니다. 그래서 등기가 뭐래? 등기가 뭐라고 돼서 불가능. 외울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요걸 보는 순간 눈치채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세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쉬워요. 답이 다 써져 있어 여기. 뭐 쉬워? 어렵기는 개뿔. 민법과 학계론과 공법이 어렵지. 세법은 쉬워요. 네,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6과목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만만한 놈이 세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미음 보세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대. 상속 등기를 했다고 못했다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러리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했대? 사업시행자의 양도,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야. 아직 우리 상속에 대한 재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상속 등기를 못하는데 수용당해버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밑줄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안 끝났대. 근데 종료되지 아니했는데 취득등기를 못하고 양도했다 그 얘기죠.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왜 안 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왜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안 났단 말이야. 시우 똑같죠.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 용역 대가를 취득한 보류지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토지처분 구에 환지처분 공고 난 다음에 등기가 끝나고 양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 써 여러분? 환지처분 공고 전. 안 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 조문에 취득 등기를 못했다. 등기가 뭐라고 나오면 불가능 또는 불가능한 상태로 제시가 되면 여러분 미등 양도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외우려고 어떻게 외워?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요 여러분 정책 목적입니다.
얘는 정책 목적상 미등기 양도를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요. 디귿은 취득 등기를 못한 게 아니라 뭐다고요? 안 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디귿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농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농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계속 1년 내내 입에 거품 물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농지는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대상입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밑줄 하나. 조특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자격 농지나 대투하는 농지, 밑줄 하나. 즉,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농지를 뭐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뭐 할 때, 분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적용합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예, 기억이 안 나죠? 아예 안 왔으니까. 왜 부모님 안 모시고 와? 결석생들은 꼭 그 다음 주에 출석할 때 부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서 빠져. 자, 그래서 농지의 교환이나 분할을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여러분?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그 두 농지 뭐죠, 여러분? 쌍방 농지가액의 차익이죠? 쌍방 토지가액의 뭐? 차액이. 둘 중에 무슨 가액?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2 이어야 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들어봤던 것 같죠? 그리고 엔드죠. 그러면서 우리 책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 또는 리을 중 하나. 그래서 기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디귿, 농어촌 정비법, 농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리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경작상 필요. 그래서 이 경작상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국가나 법률 개입이 없이 농지 소유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교환하는 경우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뭐만 있다? 교환만 있다 그랬죠. 분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는 반드시 무슨 관리 들어간다 여러분? 사후 관리 몇 년간 지켜본다? 3년간 지켜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건 다 충족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환. 그런데 문제는 그 교환하는 농지에 뭐를 안 한가? 등기를 안 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다른 요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뭘 받으려고 그랬는데?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농지의 취득 등기를 하고 안 하고 교환했더란 얘기야. 그러면 취득 등기를 안 했으니까 원래는 뭐에 해당하지만? 미등기 양도고, 미등기 양도니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비록 뭐를 하지 않고 교환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교환하더라도 얘는 미등기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답니다. 그러면 결론 디귿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조건은 조건을 충족했어. 다른 비과세 요건이나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했어. 근데 뭐만 못했을 뿐이야? 등기를 안 했을 뿐이야. 그러면 에이씨 모르겠다. 뭐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 등기 한 거로 보아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또는 감면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무슨 목적상? 정책 목적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 이해되세요? 예. 자, 시험은 3번이 나옵니다. 물론 2번도 나옵니다. 2번에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디귿이 최근에 시험에 리을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과세 입장 별표 하나.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죠. 미등기 양도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 나 미등기 양도다 어쩔래? 그러면 3번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려? 너 미등기요? 그려! 그러면 첫째 비과세 안 해줘. 밑줄 비과세 배제.
미음, 조특법상 감면 안 해줘. 미음, 감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즉 비과세나 감면 이러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묶으시고요. 니은은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디귿은 뭐예요?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거 했죠. 양도책이 뭐가 된다? 과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율은 어떤 세를 때린다? 70% 때리겠다. 거기까지 보세요.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과세시 입장, 과세 입장 이제 막 혀가 꼬이네. 과세 입장 별표 하나 쳐놓고요. 이거는 꼭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규제사항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35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 있죠, 여러분? 이게 규정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긴 있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하다면 다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그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규정을 삭제를 안 시켰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론 5번은 X 시험에 안 나와. 있기는 있지만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X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X라도 쳐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341조 비사업용 토지 나옵니다. 그럼 현재 이 토지가 무슨 토지다?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일 때 차별을 받는 데가 어디였죠? 비사업용 토지다 나. 그럼 어쩌라고? 응? 아니야. 지금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을 뿐이야. 10% 중과세 안 해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비사업용 토지는 현재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됐다더라도 이제는 60% 중과세하고 안 하고 단지 뭐만 못 받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사업용 토지당 60% 중과세 규정이 일어났을 때 종합부동산세 일어났을 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조금 돈을 벌었어요. 저는. 네, 이거 컨설팅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양도를 했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걸렸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 확인해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대. 그래서 몇 프로 두들겨 맞습니까? 60%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임야였습니다. 임야, 개인 소유 임야입니다. 전형적인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무슨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341조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을 뒤지다 보니까 이 토지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게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할 때 여기서 예외 규정을 하나 끌고 가서 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분이 오신 거니까. 자, 계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억이 넘어갑니다. 임야니까. 네. 거기다 뭘로 두들겨 맞죠 지금? 60% 두들겨 맞는 겁니다. 60%.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무슨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있죠. 다른 사람들 다 양도소득세 낼 때 이거 잡아냈죠. 그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낸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합법적으로 줄여줄 테니까 줄여주는 금액에 몇 프로 주실래요? 그러는 거죠. 실무에서 20% 정도 줍니다. 20%면 싼 겁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도 전문가 도장 찍히면 한 25%, 30%가 물론 40%까지 요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20% 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1억 내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그릇이 보입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돈을 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버는 사람은 차라리 1억 원의 세금을 낼 바에 얼마?
20%의 수수료를 주고 1억을 안 내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저같이 쫀쫀한 사람, 제가 쫀팽입니다. 요만한 심장 가지고 뻑하면 조금만 놀라고 뭐 큰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자, 그런다 보니까 1억 원을 낼래 1억 원을 안 내고 20%를 나한테 줄래 그러면 일반 사람은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나가는 20%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합니다. 이게 돈을 벌 줄 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재벌들은 100을 줄이기 위해서 10을 쓸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걸 누가 잘하는가? 재벌들이 제일 잘하죠. 재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 1순위 제1 부자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상속이 넘어올 때에 분명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상속세를 누구보다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계 순위에 꼽히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별로 없어요. 상속 낸 게 별로 없어요.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상속이 개시가 되면 내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 부사장하고 우리 그 일남 이녀가 내야 되는 상속세 한번 대충 계산해 봤더니 이게 얼마 나왔대요, 여러분? 4조 6천억 나왔대요. 상속세로만 4조 6천억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4조 6천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거는 누가 다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 다 연구하죠.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그러면서 삼성그룹 지분을 내가 계속 잡고 있을 거냐. 계속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연구하신 분들 목숨 걸어 안 걸어? 걸어요. 네가 100억 원을 줄여주면 내가 20억 줄게. 20억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 목숨 걸어야죠. 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죠? 아니요. 그냥 살래? 안 받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상속세, 증여세도요. 지금 정부에서는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국세 쪽에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지방세에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책에 내가 적어놨나? 예, 있네. 책 좋다. 447쪽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447쪽에 보면요. 올해 개정안에 뭐가 있냐면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무 나가시면. 시험에는 안 나오죠. 왜?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자, 거기 맨 밑에 447쪽에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세를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재산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여재산 공제인데 그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누가 누구한테 증여하는 겁니까?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한테 증여한답니다. 그럼 누가 자식이 부모님한테 증여할 때죠? 직계 비속이 뭔지 직계 존속이 뭔지 모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가? 근데 그 위에 보세요. 직계 존속이 누구한테? 직계 비속한테. 5천만 원 공제 주고요.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죠. 그런데 그 밑에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한테 증여할 때는 3천만에서 얼마 올리겠대? 5천만 원. 그다음에 6천 이내에 혈족이나 4천 이내에 인척 간에 증여가 있게 되면 지금 얼마 공제 준대? 500만 원 공제 준대. 지금은 내년부터는 지금 개정안에 얼마 공제 주겠대? 1,000만 원. 미성년자가 원래 1,500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재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증여할 때 3천만 했던 것을 5천만 확대. 그러니까 지금 증여 공제 금액을 계속 2년에 걸쳐서 계속 확대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십시오. 상속세 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세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가세 역시 일정한 상속 공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자녀공제 보세요.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 448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뭘 깔고 갔어요? 자녀를 깔고 갔죠? 부산물로. 그러면 상속재산가에서 그 피상속인에 뭐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얼마를 공제해주냐? 3천만 원 공제했어요. 3천만 원. 그런데 요거를 개정하면은 얼마로? 5천만 원을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자녀가 하나씩 2명 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 5천만 원씩 1억을 공제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뭐가 많아요? 자식이 많아요. 재벌들 돈 많은 사람이 자식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녀 공제용입니다. 하나만 깔아두면 얼마씩 공제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씩. 자, 연로자 공제도 있어요. 역시 올리겠대요. 예, 그 다음에 이 공제 금액을 올리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지금 상속세, 증여세는 세부담을 높이고 낮추고 일반 서민에는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고? 올리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개정안이.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세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일반 서민이 무차별하게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증액되고 있다. 근데 정부는 뭐는 안 하고 있대요? 증세는 안 한답니다. 증세는 아니랍니다. 정부에서는. 근데 실제 경제적 효과는 증세입니다.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 문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348조부터 여러분 특례 있습니다. 특례 찾으셨나요? 348조 특례. 별표 3개 칩니다. 요즘은 특례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세는 우리 했죠?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했어? 비과세할 때. 그래서 양도세 거기까지 했고, 장기보유 불공제 아직 안 했죠? 부담부 증여 양도의 개념에서 설명드렸어요? 양도세 계산한 거 했잖아. 부담부 증여할 때. 이상하다. 한 거 없는데 했어. 그 다음에 351조. 양가로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서부터 증여받은 자산 2월 가세 했죠? 별표 3개짜리.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니까 이건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은 들어와 봐야 효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2조. 양도소득의 부당예산. 역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 시험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다? 제일 어려운 부분까지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 특강 여기 학원에 왔을 때 증여 2월 가세 시험에 나온다. 입에 거품 물면서 했어요. 또 거품 나오네. 나왔죠?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올해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례 쪽에서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좀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과정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곧바로 354조. 그러나 별표를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진도 다 못 나가니까 지금 그 특례 규정은 다음 단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들은 결과 들었나 안 들었나 차이는 없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대신 시험에 나올 거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54조 제9절 신고 납부 갑니다. 별표 3개 빠빠빠 올해 나옵니다. 아,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강의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개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올해 시험에 나와요. 네. 안 나오면 그건 여러분의 팔자입니다. 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냐고. 그건 여러분이 사주팔자의 공인중개사 5글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는 첫 번째 특징이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몇 년을? 1년을 뭐로 한다? 1과세 기간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하라? 1년 단위로 합산해서 1년이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벌어진 총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종합소득 공제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해서 종합소득세 과표가 확정이 되면 그 소득세에 대한 것을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다, 여러분? 1년 단위 과세단위입니다. 1년 단위 과세.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득세가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벌어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되니까 금액이 커, 작어? 커요. 과세관청 역시 한 번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받는 사람도 돈이 안 들어오고 내는 사람도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여러분이 아저씨가 매달 받아오는 월급을 연봉제로 바뀌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근무한 거를 12월 30일 종칠 때 딱 월급으로 주겠대, 연봉으로. 그래서 한 번에 목돈으로 받아가래. 1년치 목돈 월급 받아가래. 그럼 여러분 매달 받으실래요? 1년치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다. 응? 매달 받을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목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거는 위험, 미래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1년 후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렇죠? 둘째, 그동안에 나갈 돈은 어디서 충당하냐는 얘기죠. 우리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돈도 힘들죠. 돈이 매일 들어왔으면 좋잖아. 그렇다고 아저씨 족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얘는 1년에 한 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누구도 똑같아요, 여러분. 과세관청도. 그래서 그러자. 뭐하면? 소득이 뭐하면? 발생하면. 즉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라면. 자, 올해 3번 양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원래 이 3번의 양도인한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언제? 다음 연도 5월달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걸 한꺼번에 내려니까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그 양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에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달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해달라는 얘기야. 결론. 사례에 따라서 양도를 몇 번 했다? 3번 양도했다. 3번 양도했다. 그러면 소득세 몇 번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3번 내라는 얘기야. 요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에 양도소득세에서 신고 납부는 몇 가지가 있다? 2개. 5월 달에 하는 신고와 양도할 때만 내는 신고. 그래서 이거를 5월 달에 내야 되는 걸 바로 뭐라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하는 거고요.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 물건에 양도소를 신고 납부하는 걸 바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뭐라 한다, 여러분? 예정신고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몇 개이다? 2개. 무슨 신고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원래는 언제 내는 건데? 5월 달에 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너 뭐하면? 양도하려면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 그래서 3번 양도했다. 그럼 소득세 몇 번 내라? 3번 내라. 그 얘기야.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예정신고. 근데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로 오해하냐면 여기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예정. 그러니까 이 예정이란 글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세금부터 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뭐하면 양도하면 그 양도 물건의 소득세를 원래 언제 내야 될 거를 5월달에 내년도 5월달 낼 걸 당연히 요 양도할 때 일정한 기한 이내에 미리 좀 내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걸 예정 신고라는 거지. 양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부터 낸 다음에 양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한테 게시판에 그래. 아니 교수님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먼저 예정신고 소득세부터 먼저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언제 낼 걸? 다음 년도 5월달 낼 걸 미리 요 양도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내달라. 이걸 뭐란다, 여러분? 예정신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몇 개다? 2개.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럼 결론. 예정신고 별표 3개.
시험에 나오면 답은 예정신고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고 이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만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만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원은 확정신고보다는 소득세 공통상인 확정신고보다는 양도소득세만의 독특한 특징인 뭐를? 예정신고를 물어보는 거죠. 별표 3개 표시해놨어요? 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확정신고를 물어본다? 예정신고를 물어본다? 예정신고 물어본다고. 어디로 시험에 나온지 알았죠? 그러면 결론. 예정신고에서 정리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자. 둘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신고 기한. 셋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의 차이점. 이 3가지가 예정신고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예정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기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놈은 공인중개사가 돌팔이다 보니까 양도자한테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놓으니까 양도자는 모르니까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내니까 나중에 뭘 두들겨 맞아? 가산세 두들겨 맞잖아.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똘똘해야만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색할 수 있지만 이게 별표 2개. 그래서 납부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점이 뭔데? 그러면 누가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결론. 예정신고에서 정리할 건 몇 가지다고요? 3가지.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죠. 3가지입니다. 알고 있어요. 자, 갑시다. 355쪽 맨 위. 예정신고 대상자. 누가 예정신고 되냐?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한 거주자. 밑줄. 양가로 1번에 맨 위. 예,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보시거나 양가로 1번을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거주자. 자, 결론은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무조건 예정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원래 얘는요, 여러분, 선택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강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이죠? 2015년인가요? 그러니까 5년 됐네요. 2010년부터 강제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뭐 해야 된다?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뭐가 발생했다?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예, 납부할 세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으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를 아셔야죠. 무슨 소린지. 그럼 납부할 세금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그 얘기죠. 신고는 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거 출제원이 좋아하잖아. 어떻게 좋아하느냐? 출제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는 예정신고 의무 없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뭘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는 걸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낼 게 있는데도 안 내는 건지 낼 게 없어서 안 내는 건지를 과세관청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낼 게 없으면 낼 게 없다라고 뭐는 해달라? 신고를 해달라 얘기야. 제가 예를 드는 게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저씨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 왼수가. 근데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인간이 밥을 먹고 들어오는지 안 먹고 들어오는지 연락을 안 해줘. 그럼 여러분 갈등하잖아. 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죠? 요즘 그래. 저희 집 얘기입니다. 시간 지나면 안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숨 걸고 제 시간 내에 들어가 밥 얻어 먹어. 자, 늦게 들어오면은 밥 먹고 들어간다. 그 전화는 해달라 그 얘기야. 똑같이 누구도 과세관청도 낼 게 없으면 낼 게 없다라고 뭐는 해달라. 신고해. 그래야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최근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뭐 나오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납세하면 다 뭐하라, 여러분? 신고하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 언제까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물건이 또 부동산이에요, 주식이냐 또 나눠져. 환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주식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어디야?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계는 다시 또 뭐와 뭐로 나눠져요? 원칙과 예외로 또 나눠져. 아주 죽이는구나. 끝날 때까지 원칙 예외야. 이놈은 뭘 하나 심플하게 끝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니, 교수님 예외 없는 세법 없나요? 없어. 원칙 잡으십시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전이 건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3가지인데요. 첫째, 양도일 하나요. 말일 하나요. 개월수 하나요. 3군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언제요? 양도일이에요? 말일이에요? 말일. 중요합니다. 말일 기준입니다. 말일. 그러면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봤다. 그럼 여러분 항상 기한은 뭘로 끝나야 돼? 말일로 끝나야 되죠. 말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우리 3월 27일? 네. 금요일인 건 알겠는데 27인 건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요일은 알죠. 책을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러면 3월 27일 날에 오늘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야. 그러면 오늘 대금 청산한 날이 우리 뭐 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양도했을 때, 종결됐을 때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은 양도자한테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라고 그래야 돼요? 예? 5월 말이야, 5월 말. 뭐 어려워, 개뿔. 난 세법이 어렵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라. 얼마나 쉬워. 오늘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기는 언제까지 하라고? 5월 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월에다가 몇 월 더하고 2월 더해주고 뭘로 몰아버려? 말일로 몰아버리면 돼. 게임 끝이야. 3 더하기 2는 5. 그리고 마지막에 뭐 붙이면 돼? 말일 뭐 개뿔. 손가락으로도 해결되잖아. 자, 그러면 7월 2일 날 양도했어요. 언제요? 고민하지 마. 11월 26일 날 양도했어요? 응? 1월 말? 네. 11월? 어씨.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정 신고기한은 뭘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말일.
여러분이 30일에 30, 29, 28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라고만 대답하면 돼. 말일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끝났잖아, 뭐. 그러니까 출제는 이건 잘 안 물어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3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이걸 출제는 물어보겠냐고. 그럼 어디 물어봐요? 예외. 자, 예외 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우리 다만부터가 예외입니다. 다만. 요거는 여러분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계법상, 자 여기 봅시다. 어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라는 게 특징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이게 첫 번째 조건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국계법상 뭐다고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양도를 했다. 대금 청산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언제 예정 신고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란 거죠. 국계법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하는 거죠. 자, 국장이 지정 고시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뭐가 있게 되면 토지의 매매가 있게 되면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를 받아라?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는 뭐다? 무효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공법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법은 여기에 조건입니다. 그 허가를 받기도 전에 뭐부터 했대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게. 요게 잘 보셔야 됩니다. 시뻘겋게 표시하세요. 허가 전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이 조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허가를 받고 양도한 겁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양도한 겁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양도합니다. 따라서 대금 청산 현재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왜 무효예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리 양도소득세도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매매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그래서 결론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매매는 우리 민법상 뭐로 보기 때문에? 무효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법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안 본다. 잡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 토지 매매는 다시 뭐로 됩니까? 유효가 되죠. 그래서 당초 대금 청산 현재는 무슨 상태였지만 무효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 토지 매매는 뭐가 되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무효를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동적 무효다는 얘기죠. 바뀔 수 있다. 지금 뭐지만 무효지만 유효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 한 거를 본다?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이때 뭐 한 거를 본다? 양도한 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제시가 되면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허가일. 그러면 허가일을 기산점으로 잡으려면 조건은 뭐일 때입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이죠. 자, 그러면 이게 토지의 매매로서 국계법상 토지거래 허가군의 토지 매매로서 허가를 언제 받았나 봤더니 3월 2일 날 허가 4월 5일 날 4월 4일 날 허가 받았대요. 자, 이렇게 조건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정 신고기는 언제까지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6월. 6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또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입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거 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뭘 고칠까 여기서 지금 원칙과 예외 중에서 어딜 고쳤으면 조건이 달라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갔고 이걸 내고 싶어. 근데 이미 여기까지 다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노출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건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예상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지. 저는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딱 한 글자 고칩니다. 여기서. 요거를 후로 바꿔버린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금 청산했다. 그럼 어떤 날 기준이에요? 여봐 서서 이제 낚싯밥에 넣기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글자 고치는 순간 낚시 딱 던지니까 그냥 칵 꼬여갖고 잡히는 사람 나온다고. 분명히 나와요. 낚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예? 뭔 옹알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죠. 얘가.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얘도 바뀌어야죠. 뭘로 바뀌어야 돼 얘가? 네, 이때는 양도리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금쳤으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고 양도했으니까 이때 유효 무효? 대금 청산 시점 유효 무효? 유효잖아. 허가 받은 다음에 매매했으니까 대금 청산. 그러면 이때는 누구 기준이야? 양도 허가일이 아니라 뭐야? 양도일 기준이야. 양도일. 자 그러면 이해하셨는지 마지막 요거하고 쉬겠습니다. 조건 바꿉니다. 허가일을 2월 28일 날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기는 언제예요? 분명히 지금 돌비 시스템으로 들리죠? 지금 일관된 목소리 들리지 않죠? 몇 월 말? 예정신고 언제예요? 허가 양도일이 3월 27일이고 허가를 2월 28일 받았어요. 예정신고기는 언제예요? 예. 언제요? 5월 말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답을 5번, 4번에 예를 들어서 5번에 5월 말 해놓고 앞에다 함정팔죠. 4번에 뭘 깔아놔요? 4월 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찍는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월 유도한 거고요 저는. 이거 찍어, 이거 찍어. 그래서 답을 함정 다음으로 밀어놓죠. 이게 문제입니다. 출제의 문제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답 앞에다 뭘 깔아놓고요. 함정 깔으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못 찍는 사람이 있다고. 4월 말 찍는 사람이 있다니까. 없을 것 같아요?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모의고사냐면요 줄줄입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에 답이 5월 말이면 출제는 자 보세요. 문제 구성할 때 정답이 있다. 근데 앞에다 뭘 파고 무슨 문제를 만들고 싶다. 함정 문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함정을 정답 앞에다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오다가 여기에 폭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요걸 빠지지 않고 넘어오면 답이 그냥 보이는 거고 오다가 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쉬십시다.